이승희의 자는 계도, 본관은 성산이다. 북비용 이성문의 오대손이고 한주 이진상의 아들이다. 처음 이성문의 벼슬은 훈련주부였는데 영조 38년 1762년의 화에 이성문은 선전관으로서 사관원의 관원들을 이끌고 태골에 직간을 올렸다. 그는 사도세자를 구하려고 땅에 엎드려 임금의 위험에 맞섰다. 그 뒤 고향으로 돌아와 북쪽으로 문을 내고 당시 무리들과 어울리지 않았으니 이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북비용이라고 하였다. 아버지 이진상은 천성이 영특하였고 학문에 힘써 문장이 뛰어났다. 성리학에 더욱 깊은 조예가 있었고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어 면후 곽종석, 후산 허유, 교우 윤주아 등의 뛰어난 학자들이 모두 그 문화에서 나왔다. 진사로서 도사에 천거되었다. 이승희는 어려서 가풍을 이어받아 역시 문학과 성리학으로 세상의 추앙을 받았다. 처음 어머니 이씨가 큰 별이 품속에 들어오는 꿈을 꾸었는데 이승희가 태어나자 기상이 맑고 남들보다 총명하였다. 3살 때 이승희는 어머니를 따라 부인들 모임에 갔는데 바지를 잡고 꿇어앉아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다. 어떤 이가 왜 나가 놀지 않느냐고 묻자 밑이 터진 바지라서 서면 몸이 드러날까봐 그렇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승희는 5살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날마다 100줄의 문장을 배웠다. 하루 종일 놀고 나서도 매일 아침이 되면 배운 것을 외웠다. 겨우 10살에 여러 책들을 널리 읽어 박식하였고 문장을 잘 지었다. 과거 시험에 응시하여 여러 번 향시에 합격하였고 이때부터 영특하다는 소문이 자자하였다. 이승희는 이에 도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요 명예와 이익은 바깥에서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고 마침내 성리학에 오로지 힘을 쏟았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방에서 강의하고 질문하며 논변하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아버지는 자식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자식은 감히 아버지 의견이라도 구차히 동의하지 않았다. 집이 매우 가난하여 거친 음식조차 먹을 수 없었는데 부모께는 밥을 해드리고 자신은 처자식과 함께 죽을 먹었다. 술과 고기 및 차는 먹지 않았다. 흉년을 만나면 채소 뿌리와 목화 씨앗을 눌러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먹었다. 날마다 일찍 일어나 의복을 차려입고 부모에게 문안드린 후 집안의 장정을 거느리고 밭에 나가 밭을 갈기도 하고 나무를 심기도 하였다. 틈이 나면 밭두둑에 앉아 책을 보았다. 10년을 이와 같이 하니 과연 농장이 번창하였는데도 재물을 아껴 알맞게 사용하였다. 간혹 흉년이 되면 창고를 열어서 이웃 주민들을 도왔다. 그 덕분에 목숨을 부지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 이승희는 20살 무렵부터 나라를 잘 다스려 세상을 구하는 일에 뜻을 두었고 군주와 나라를 걱정하였다. 1867년 어린 고종이 처음으로 정사를 다스리게 되자 흥선대원군에게 글을 올려 임금의 덕을 잘 기르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것을 청하면서 5가지 일을 아뢰었는데 성학, 호적, 전제, 선거, 제병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승희는 젊어서 늙을 때까지 서양 옷을 입지 않았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도 일본과 서양의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가 일생 동안 지킨 원칙이었기 때문에 이승희 역시 엄격하게 금하였다. 1879년 이후에 조정의 날로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고 다시는 과거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참판 이건창이 여러 번 편지를 보내 벼슬할 것을 권유하였고 매번 시험을 관장하는 이가 남쪽으로 내려가면 관리를 보내어 응시하라는 뜻을 보이도록 부탁했으나 모두 사행하고 응시하지 않았다. 1886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빈소를 차리기 전에 아버지께서 또 돌아가셨다. 이승희는 상례의 제도를 잘 헤아려 상황에 맞게 처리하였고 음식과 거처를 예법에서 정한 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시행하였다. 상을 마치고 나서 허유, 곽종석, 윤주아 등과 아버지의 글을 모아 문집을 간행하였다. 1871년에 마을 규약과 향약 및 의사 조약을 마련하였는데 모두 옛 선현들의 향약에서 장단점을 보완하여 만든 규약이 훌륭하게 체제를 갖추었으니 확장해서 시행하면 온 나라에 실시할 만한 것이었다.
1895년 가을에 외놈이 국무를 시해하고 또 단발령이 매우 급하게 시행되자 곽종석, 장완상, 강구상, 이두훈 등과 함께 각국 공관에 글을 보내 함께 일본을 토벌하자고 청하였는데 그 글은 1000글자 정도 되었다. 일본 사람이 그 글을 신문에 싣고서 조선의 천한 사람 아무개 등의 글이다 라고 하였다. 1896년부터 1901년까지 5년 동안의 이학종요, 사례짐요, 남명조식, 동강기무홍 두 선생의 문집을 간행하였다. 1902년 가을에 박해령 등이 상주에 모여서 아버지의 문집인 한주집을 불태웠다. 이승희는 예법에 근거하여 흰 옷과 흰 관을 갖추고 3일 동안 아버지의 사당에서 곡하였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마음을 다스려 스스로를 달래고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리기를 기다렸다. 1903년 10월 조정에서 지방에 은거한 일을 천거하였는데 이승희를 원구단 참봉에 임명하였다. 임금께서 내가 이 사람은 독서와 옛날 것을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새로운 방식의 벼슬로 불렀으니 어찌 기꺼이 나오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장릉 참봉에 임명하였다. 다음에 봄에 조경전 참봉으로 옮겨 임명하였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1905년 10월 21일 일본 공사 이토 히로부미가 적신 이완영 등 5사람과 함께 강제로 조약을 체결하자 재상 민영환과 조병세, 병사 김봉학 등이 순국하였다. 이승희는 통곡하며 종묘사직이 망했구나. 내가 비록 벼슬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어찌 한번 성토하고 꾸짖어 천하에 밝히는 말이 없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마침내 글을 작성하여 지역 내에 알리고 동지 몇 사람과 함께 먼저 서울로 갔다. 이 당시 일본 놈들은 소매가 넓은 옷을 입은 자를 보면 곧바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 이승희는 매우 포악하고 험했던 당시의 사정을 개의치 않고 동지 300여 명과 함께 연명하여 소장을 올리고 대궐문 밖에서 엎드렸다. 소장의 대략은 다음과 같았다. 폐하께서는 한 나라의 윤리와 기강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저들 역적 신하는 폐하의 신하로서 일본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완용,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등은 종묘사직과 국토를 외놈들에게 바쳤으니 이들은 우리나라 윤리와 기강을 해치는 도적놈입니다. 지금 그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폐하께서 스스로 국가의 윤리와 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신하들로 하여금 임금을 배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 이토 히로부미란 자가 이웃나라의 역적 신하들과 몰래 결탁하여 임금을 협박하고 마음대로 도적질을 행하니 이놈은 천하의 윤리와 기강을 해치는 도적놈입니다. 이놈을 처벌하지 않으면 천하의 임금이 없어질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마땅히 스스로를 꾸짖는 조서를 내려온 나라에 널리 선포하여 신하와 백성들의 충의의 마음을 일으키고 방방곡곡에 알려 일본 공사가 협박한 죄를 드러나게 하소서. 소장이 들어갔으나 임금의 답이 없자 이승희는 화성으로 물러나와 다시 역적을 처벌해야 한다고 청하는 소장을 올렸다. 임금이 소장을 읽어보았으나 을사능약을 파기하려는 뜻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이승희는 마침내 통곡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12월에 이승희는 일본 병사에게 잡혀 대구 감옥에 갇혔다. 일본 병사들이 온갖 방법으로 위협하여 죄를 자백하고 항복하기를 바랐으나 이승희는 의연히 굴복하지 않았다. 처음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남녀의 구분이 없어 서로의 이마가 맞닿고 발이 엉킬 정도였다. 이승희는 남녀를 구분하여 각각의 방에 수감하게 하였다. 의관을 단정히 하고 꼿꼿이 앉아 종일 책을 보니 마치 집에서 지내는 듯하였다. 1906년 봄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한다는 소식을 듣고 감옥에서 이토 히로부미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나라에 통감부가 필요 없다고 꾸짖었다. 또 관찰사에게 편지를 보내 임금께서 빠른 시간 안에 역적을 죽이라고 요청하게 했는데 모두 답을 받지 못하였다. 여름 4월에야 비로소 석방이 되었다. 이 당시 달성 사람 서상돈이 금연운동을 일으켜 국채를 갚자고 하였는데 온 나라 사람들이 이에 동참하였다. 성주 선비들도
읍에서 큰 집회를 열고 이승희에게 회장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승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은 내 회갑이다.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나라가 무너졌는데 어찌 차마 내 자식들이 회갑 잔치를 준비한다는 것을 듣고만 있겠는가. 내가 그 경비를 가져다가 국채보상운동에 보태겠다. 이때의 만국평화회의가 네덜란드의 수도 헤이그에서 열렸다. 조선에 공문서를 보내와 그 회의에 참석하게 하였으나 일본 공사 이토 히로부미가 중간에서 협박하여 참석하지 못하였다. 이에 이승희는 헤이그에 편지를 보내 이토 히로부미의 죄를 성토하였다. 이승희는 의리상 차마 원수의 나라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어서 항상 해외로 망명하고자 하였다. 1908년 4월 조상의 사당과 선영에 절하고 마침내 동네를 떠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동북의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였다. 몇 년을 지내는 동안 블라디보스토크에 사는 고국의 동포와 중국 및 러시아의 여러 민족들이 이승희를 예로서 존중하며 믿고 따랐다. 이때에 실랑 이상설이 헤이그에서 돌아와 이승희를 한번 보고는 스승의 예로서 섬겼다. 의병대장 유인석도 마음을 기울여 이승희를 존경하였다. 그 뒤에 중국 길림성 복밀산으로 옮겨가 그 마을 이름을 한흥이라고 하였다. 이승희는 이상설 등 여러 사람들과 함께 황무지를 널리 매입하여 규약을 만들고 뒤따라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이기를 기다려 그들을 가르쳤다. 1910년 나라가 합병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남쪽을 향하여 통곡하며 세상의 모든 일이 끝났으니 내가 길에서 죽어 새들의 먹이가 되겠구나 라고 하였다. 빠진 이와 뽑힌 머리털을 봉하여 집으로 보내며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동서로 정처 없이 떠도는 지금 나의 행적? 고향에 돌아가 묻히기를 어찌 바라냐? 빠진 이빨과 머리털 함께 싸서 보내니 선영 가까이에 묻어주는 것도 괜찮으리라. 이때에 이승희는 중국의 개혁당이 이미 평정되어 원세계가 총통이 되고 중국은 민국이 되어 다시는 군신의 이름이 없고 요순과 주공의 가르침이 마침내 변하여 오랑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이승희는 총통 원세계에게 편지를 보내 중화를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쳐야 한다는 뜻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번에 여러 공들은 만주족은 오랑캐이고 중화가 그 주인이다. 나라의 윤리와 기강이 아직도 우리만 못하니 마땅히 이로 말미암아 큰 법칙을 밝혀 드날리고 세계 만방에 알려 함께 동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크게 주장하였습니다. 지금 자립하여 중화의 기치로 내세운 것은 다만 공화민국입니다. 민국이라는 뜻은 서양 사람이 주장하는 것으로 군주가 없다는 뜻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사람은 태어나면 모두 평등하다 라고 하여 백성과 총통이 똑같이 시비를 따질 수 있어서 죄가 있으면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버지가 전적으로 자식을 통제할 수 없고 자식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으며 남녀가 평등하여 좋아하면 서로 합하고 싫으면 여러 번이고 지아비를 받고도 그릇될 것이 없습니다. 의들은 삼강은 포악하고 오류는 캐캐 묵은 것이라 하니 서양과 우리의 입장은 너무 큰 차이가 나서 서로 어울릴 수 없습니다. 지금 중화민국의 법령을 만들어 서양인의 머리를 하고 서양인의 옷을 입고 서양인의 정치제도를 따르라고 하니 이것은 서양을 따르고 중화는 멸하는 것입니다. 만주족이 중화를 멸망시켰을 때도 그 윤리와 기강과 법식은 오히려 중국의 것에 가까운 것이 있었는데도 제공들은 통곡하여 피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러다가 되찾아와서는 도리어 기쁘게 웃으며 두 손 들고 서양에 바치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마음입니까? 또 중산 손문에게도 편지를 보내어 원세계를 책망했던 것과 같은 내용으로 꾸짖었다. 또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편지를 보내 세계의 정세에 대하여 논하고 온 세계가 공자와 맹자의 올바른 도리로 하나가 되어 요순의 정치를 본받게 하고자 하였다. 1913년 여름 요동의 심양에서 북경으로 들어가 자금성의 장대함을 보았고 공자의 사당을 참배하고 중국의 선비들과 함께 공자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 참여한 이문치, 설정청, 용택후, 진환장 등
여러 공들은 이승희의 의관이 옛 성현의 복색이고 학술은 여러 학파의 정통했음을 보고서 모두 이승희를 우러러 보았으며 그의 학식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여겨 모든 자리를 양보하였다. 어떤 이는 이승희의 옛 복식을 따라 입었고 어떤 이는 그가 지은 글을 베껴 쓰기도 하였다. 혹은 이기심성의 오묘함, 성현의 정치의 요점, 고금의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혼란해지는 이치에 대해 글로 토론하였다. 공자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고자 이승희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동삼성의 공교의 설립을 의논하고 중국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모두 알려 교회의 일을 크게 확장하였다. 강유위에게 편지를 보내 예기 예운의 대동설에 대해 논하고 예운 집주를 지어서 오류를 바로잡았다. 또 미니 공약을 만들어 신농, 황제, 요, 순, 우, 탕, 문왕, 무왕으로부터 이후 명태조의 향약제도, 서구 상하의원의 제도에 이르기까지 옛날과 지금의 제도 중에서 이치에 맞는 것을 논하였다. 그 내용은 임금은 혼자서 마음대로 정치를 하면 안 되니 천하의 뛰어난 지혜를 모아 공정한 의논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을에서 나라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의 의원 제도를 조목조목 나열하였는데 이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제도들 중에 훌륭한 논의라 하겠다. 또 이승희는 중범 두 편을 지어 천지 만물의 이치를 논하고 동서양의 학문 가운데 핵심을 합하여 절충하고 취사하였는데 중화의 큰 통일에 귀결하였다. 1914년 2월 북경에서 천진을 지나 황하를 건너 공자의 고향 곡부에 이르렀다. 소사 공상님의 집을 방문하니 소사는 사랑채를 비우고 그를 맞이하였다. 두 사람은 중화의 선비의 기운이 없어지고 유교가 쇠퇴함을 논하다가 서로 함께 탄식하였다. 또한 그들은 공자의 마을에 도서관을 크게 짓고 세 개의 서적들을 모아서 공자의 가르침을 높이기로 의논하였다. 이승희가 나라 기관에 청하여 중화민국에 빼앗긴 공자 마을의 토지와 전답을 돌려받아서 교사를 두고 선비를 길러 성현의 학문을 밝히는 자금으로 삼자고 청하자 소사 공상님이 흔쾌히 허락하였다. 이승희는 공자의 사당을 참배하고 아버지가 저술한 춘추집전, 이학종요, 사례집요 세 책을 가져다 놓았다. 소사 공상님은 수레를 내어 이승희를 동문까지 배웅하였다. 이승희는 주공의 사당을 참배하고 북쪽으로 가 공자의 묘를 참배하였다. 서쪽으로 자공의 염악으로 가 자공의 초상에 절하고 동쪽으로 백어의 묘에 절하였다. 또 남쪽에 있는 자사의 묘에 절하고 누항정으로 가서 안자의 상에 절하였다. 가는 곳마다 글을 지어 자신의 뜻을 알렸다. 이승희는 만주 땅에 오래 머물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소사 공상님에게 공자의 마을로 이사 오겠다고 약속하였다. 3월에 북경으로 돌아가 몇 달을 머물고 심양으로 돌아왔다. 포화 근처에 밭을 사서 아들 이기인으로 하여금 몸소 농사를 짓고 같은 뜻을 가진 동지들을 모으게 하였다. 또 자기 자신은 곡식을 마련하여 곡부로 들어가 여러 일들을 주관하며 평생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루려고 하였다. 1916년 정월에 이승희는 마침내 봉천에서 생을 마쳤다. 애초에 이승희는 아들 기원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였다. 나라가 광복되어야 나는 돌아갈 것이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가 장사하려 하겠지만 광복이 되지 않았으니 시신은 돌아가더라도 내 영혼은 반드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승희가 죽자 이에 대해 여러 의견이 많았는데 아들 기원은 결국 어머니의 명으로 고국으로 돌아와 고향 동쪽 마율 선영 아래에 장사 지냈다. 이승희는 성품이 강직하고 세상의 비방과 명예, 근심과 즐거움, 이득과 해로움, 옳음과 그름, 영화와 쇠퇴, 죽고 삶 같은 모든 일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비록 큰 사변이 계속 일어나고 화와 복이 뚜렷하게 나누어지더라도 사사로운 뜻을 섞지 않았으며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욕심이 갈리는 큰 경계에서 매우 결단력 있게 분별하였다. 늠름하도다. 굳센 의리를 잃지 않았으며 일찍이 자신을 버리고 남을 따른 적이 없었으니 이승희를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을 일러 이기기를 좋아한다고 하였다.
관 하나를 10년 동안 썼기에 해진 곳을 실로 꿰맸으며 옷 하나를 3년 동안 입어 해져서 기운 곳이 많았다. 이가 피부를 가렵게 괴롭혀도 이승희는 항상 태어나였다. 온화한 봄 기운과 같이 인품이 훌륭하여 수백 리 밖에 거하는 아녀자들도 한계 선생이라고 불렀다. 러시아의 극동 총독 또한 이승희의 명성을 듣고 존경하였다. 일본 사람들은 뜻밖의 사건이 발생할까봐 염려하여 이상설, 유인성 및 이승희 등 18인의 이름을 적어서 극동 총독에게 이들을 감옥에 가둬줄 것을 청하였다. 총독이 이 사람들은 모두 현인이라서 내가 감히 얻지 못하겠다? 라고 하였다. 후에 일본 사람이 신문에 실은 기사에 해동의 고아한 선비 이 아무개는 시대의 흐름을 미리 알아서 나라를 떠나 어디에서 죽었는지 알 수 없다. 라고 하였다. 그의 시문 잡저 136책이 아직 필사되지 못하였는데 공내 내칙 장구, 예운집주, 제자직 집회, 공자세기, 중사, 민의공약, 방약, 향약, 의문유표, 북경필화, 가범, 여범, 규회, 몽어유훈, 정몽유어 등 여러 편이 있고 또 통의 2편 중 하나는 미완성 원고이다. 이승희는 헌종 정민년 헌종 13, 1847에 태어났다. 호는 대개였는데 나라를 떠난 뒤에 한계로 고쳤다. 살피건대 인을 이루고 의를 취한 이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순국한 이가 많다. 그러나 이승희는 하루아침에 멀리 고국을 떠나가 러시아 영토를 널리 돌아다니고 동북 삼성을 두루 둘러보며 북경과 공자의 고향까지 모두 돌아보았다. 이것은 실로 눈과 귀로 좋은 것을 보고 들으며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 이런 사람도 인의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살피건대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1895년과 1910년 이래로 어떤 이는 약을 먹고 자결하고 어떤 이는 칼로 순국하고 어떤 이는 먹지 않고 굶어서 자신의 목숨을 터럭처럼 가볍게 여겼다. 그러나 그 뜻은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가 죽는 의리와 남의 종살이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대개 이승희의 행동은 비록 여러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격렬함은 없으나 또한 남의 종이 되지 않겠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옛날에 은나라의 3명의 어진 이중 미자와 기자가 모두 죽지 않았고 우리 고려 말에는 두문동 72연 및 야은 길제 선생 역시 죽지 않았다. 이승희는 을미년과 경술련의 여러 사람들과는 그 행적이 비록 다르지만 그 뜻은 같으니 어찌 살고 죽는 것으로만 논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승희는 우리나라를 위해 자신의 저리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을 때에는 세계에 우리나라의 억울한 사정을 소리 높여 밝혔다. 저 원세계와 손문의 무리들이 만주족에게서 중화를 빼앗아 서양에게 바쳤을 때 이승희는 중화를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쳐야 한다는 대의를 들어서 그들이 오랑캐로 변한 것을 성토하였다. 또 강유의, 양계초 무리들이 공자의 가르침을 거스르고 불교를 으뜸으로 삼았을 때 이승희는 동삼성에 공교회를 세우고 중국과 우리나라 양국 사람을 힘을 합치게 하여 이미 끊어진 곳에서 중화의 맥을 잇고 이미 사라진 곳에서 우리의 도를 다시 일으켰다. 그것은 일은 크고 힘은 미약하여 비록 당대에 그 효과를 볼 수 없었지만 이승희가 쏟은 지극한 정성과 수고로운 마음은 순국한 사람들과 비교하여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어찌 반드시 내 몸을 죽인 연후에야 인이 되고 의가 되겠는가.